새마을금고 이야기를 오랜만에 또 해볼까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트리거가 또 터질 수도 있다. 그런 징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랑 엮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대전에 전세 사기 터졌습니다. 역대급이죠. 10월 중후쯤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총 155차례에 걸쳐서 160억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캐보니까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이상. 그러니까 확실히 피해본 게 2,563가구고요. 이 중에서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 최근 불거진 3,000세대 추정, 요거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요 전세 사기 건물 36%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가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터지느냐? 빌라 같은 경우는 호실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의 추정 가치가 2억이다. 그런데 1억 근저당이 있다. 그럼 나는 1억보다 낮게 들어간다면 한 6천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빚이 1억 6천이고 건물의 가치는 2억이니까 손실 볼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대수가 17세대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전세이고 누가 월세인지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이 안 가는 데다 여기 통째로 근저당이 껴있더라도 이 다가구 건물의 총액이 보증금이랑 근저당을 합친 금액보다 넘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빌라가 많이 터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전세 사기 유형이 다가구나 원룸 이런 데서 많이 터졌죠. 그게 그렇게 되기 때문인 거고, 이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중에서 36% 이상이 A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 즉 부실 대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저런 것들이 이제 깡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진 점도 있겠지만 부실하게 대출을 빌려준 금융권에서도 터지게 되면은 뭐 경매 나가고 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특정 새마을금고가 이 건물들에 압도적으로 많은 담보대출을 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피해자들이 다시 하나 주장하는 게 뭐다? 전세 사기 피의자와 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친형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똑바로 심사가 안 됐다는 거죠. 똑바로 심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사기성 대출이 많이 유입이 된 거고, 그것을 사기를 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다. 저기서 금융기관에서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부실 대출에 문제가 되는 점이 뭐예요? 저러니까 터졌으니까. 우리 남양주 새마을금고 어떻게 망했는지 기억을 해보시면, 갑자기 1월에 금고 연체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부실 대출 규모가 600억 정도의 부실 규모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대출을 했다. 그래서 담보 가치가 200억인데 600억으로 과다하게 평가를 해서 400억 더 평가를 해서 부실 대출이 터지도록 만들었다. 근데 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그 200억짜리 담보 가치의 땅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600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부실한데도 해준 이유가 요 받은 사람이 다른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뭐니까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이죠. 결국에는 고객들의 돈인데 개인적인 연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빌려줘서 문제가 됐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태로 인해서 남양주에서 한번 터졌는데 대전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다. 그런데 이때 규모가 눈먼 돈이 600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뭐 피해 2,500억, 3,000억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요 중에서 대출 36.51%. 물론 저기 건물이 피해가 한 3,000억이라고 해서 3,000억이 다 대출 피해는 아니죠. 보증금 피해까지 다 더해서 한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금고에서 36% 이상 빌려줬다는 것은
규모가 못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저기서 규모가 굉장히 크게 터지면은 둘 중에 하나죠. 중앙에나 혹은 고객들 돈으로 손실난 부분을 메꾸던가 아니면은 버티지 못하고 남양주처럼 터지던가 이런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런 건이 비단 남양주, 대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는 부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해당 지점이 여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죠.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지만 그래서 채무 불이행 상태 즉 채무 불이행이란 뜻이 무슨 소리요? 빚 졌는데 못 갚아서 이것이 기록이 남아있다. 즉 저런 곳은 안 빌려주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맨날 돈 빌려가는 친구가 있어요. 1,000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했는데 나한테만 빌린 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도 빌리고 여기 보면 뭐 딱밤님한테도 빌리고 라임님한테도 빌리고 하얀바다님한테도 빌리고 저기 게임 스페셜님한테도 빌리고 정진영님한테도 빌렸다. 근데 나한테 또 빌리러 그러면은 너는 쟤네 거 빚도 안 갚고서 나한테 빌리면 내 빚은 갚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안 빌려주죠. 개인적인 부분도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 더욱 철저해야 하는 금융권에서 이런 부실 대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기도 채무 불이행 상태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아예 대놓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저것도 회수는 담보로 회수해가지고 뭐 경매를 붙이던가 이런 식으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갚지 못할 곳에다가 부실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요게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 손실이 커졌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거 손실 너무 커져가지고 위험하다 싶어서 돈 빼기 시작하고 그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저번 같은 뱅크런이 또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저번에 저런 부실 대출로 인해서 뱅크런이 터졌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 안전하다 돈이 보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돈만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돈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차피 어느 정도 국민 세금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죠.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보면 부실 대출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사태가 터진 지가 7월인데 10월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고 사실 그 전에도 어찌저찌 메꾼 거죠. 어찌저찌 메꾼 거지 아직도 부실한 부분은 굉장히 많죠. 이런 상황인 거. 여기에 심지어는 투자 손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 PF 투자나 뭐 이런 거 부동산 투자 잘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뒤늦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겁내 잘 먹네 저걸로 돈 엄청 버네 이런 걸 그대로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PF 같은 경우도 왜 부실하다고 그랬어요? 아파트나 뭐 수도권 이런 게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 이런 쪽에 뭐 상가라든가 다가구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PF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새마을금고가 물류센터에 투자를 했는데 건설 부동산 총 투자 금액 중에서 56조 4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물류센터를 보면은 지금 80% 가까이 사업성 악화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진행이 안 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린이냐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걸 보통 주린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상투 잡아 큰 손해를 봤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하는 행태가 똑같다. 지금 물류센터 개발에 1조 5천억 가량을 집어넣었다. 전형적인 상투 자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런 부실들이 그만큼의 수익성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누군가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는 돈이 엄청 될 거라고 해서 내가 돈 엄청 빌려가지고 1조 5천억 투자하고 저기는 저 사람들이 대출 이자 잘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다른 사람들 돈 끌어다가 저기 빌려줬어요. 더 높은 이자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뭐 새마을금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의 행태가 폰지 사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면은 사기를 안 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투자한 곳이 갑자기 망했어. 그래서 당장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의 수익을 못 내니까 원금에서 까서 주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받죠. 그런 경우도 폰지 사기로 갈 수가 있죠.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새마을금고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뭐 99적금이라고 해서 9%짜리 적금을 9개월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유를 준다고 해놓고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요. 최대 12%짜리 적금도 나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고금리로 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횡령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뭐 2월에 뜬 기사죠. 35억 빼돌린 직원 2명. 그 다음에 5월에 뜬 기사죠. 129억 횡령하고서 징역 겨우 5년 받았다. 리베이트 횡령했고 40억 횡령했고 14억 횡령했고, 보면은 7년간 644억의 금융사고 터졌고 횡령 배임 8건 터졌다. 그래서 연평균 6명꼴로 징역형을 가고 있고, 또 10월 말에 또 터졌죠. 2억 원대 또 횡령했고, 이사장도 은밀한 횡령해서 가짜 복지비로 메우고 또 5억 횡령하고,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진행을 해서 손실은 커지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횡령하는 인간들도 많다. 저거는 뭐 새마을금고 잘못이라기보다 횡령하는 인간들의 잘못이지만, 그만큼 대출이든 투자든 아니면 직원관리든 감사가 똑바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아니냐. 이 부분이 그래서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넘어와야 된다. 왜 다른 곳이랑 다르게 대우를 받느냐. 그러니까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안 위험하다라고 해놓고서 덮어만 놓으니까, 안이하게 덮어놓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자금을 유치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빌리는 돈, 그렇죠.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빌리는 돈이죠.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객들의 돈을 빌리는 거죠. 이자를 주면서. 굉장히 고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면은 이 돈이 정말 안전해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고이자로 빌렸으면은 대출을 더 고이자로 내서 수익을 내든가, 아니면은 사업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PF 투자도 지금 막힌 상황이죠. 상황이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 이런 데서 날려먹었죠. 그러면은 대출이라도 비싸게 내줘서 내가 이거라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 부실 대출이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부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실 대출 아닌 걸로 메꾸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3배나 급증했어요. 그래서 고금리에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다중채무자 총 연체액은 6,445억 원에서 2조 1,956억 원으로 240.7%가 급증했다. 즉 2.5배 급증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부실 대출은 커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신규 대출은 계속 문 닫고 있죠. 신규 대출을 문 닫고 새로운 돈을 끌어들인다. 그럼 수익은 어떡할 건데? 신규로 돈을 끌어왔어요? 대출은 막아요? 그러면은 수익은 안 나지만 내가 일단은 원금 까먹어가면서 어떻게 버티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따지면 대출 막아가지고 이게 안전하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융권도 기업이에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성이 확실히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위험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일단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자본 적정성 또는 자산 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곳이 76곳이고, 종합평가가 4등급 이하인 곳이 12곳이고, 이 중에 2곳은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5등급이었다. 그러면 도산 예상 또는 존립 위태로 규정하는데, 둘 다 5등급이니까 도산 예상이 되고 존립이 위태하지만 도산 임박이라고 하진 않았다. 왜? 그런 거 또 나오면, 남양주처럼 또 나오면 문제 불거질까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을 덮어만 둬가지고 부실이 해결이 된 게 아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해결이 됐죠. 뱅크런 때문에 터질 것들이 더 터지는 것은 막은 것은 있지만, 정부가 안심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하지만 전반적인 부실은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한 금융위기라고 그랬죠. 터져야 금융위기 아니라 이미 저런 식으로 부실화되는 것이 가게에서 기업에서 금융권까지 번져가고 있는데, 뭐가 터져야만 경제위기다, 뭐가 터져야만 금융위기다, 이렇게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경영혁신안 이런 거 내놓고 좋은 이미지 많이 쌓으려고 하죠. 뭐 연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지금 정부에서 9.16 대책으로 PF 보증을 해주면서 건설 사업도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기 새마을금고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답 나오는 게 청담입니다. 청담동 개발 사업인데 서울 강남의 알짜 땅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2차례 만기 연장 한 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원했던 새마을금고가 PF 만기 연장을 거부를 했다.
여기가 이제 브릿지론으로 계속 넘기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PF 지원이 들어가더라도요, 금융권 자체에서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저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 청담, 물론 호텔 사업이지만 알짜 땅에서도 지금 저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PF 부실도 커져가고 있고, 그때 새마을금고는 위험한 PF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뭐 파산하라고,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악감정 진 것도 없고요, 뭐 굳이 나쁜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고 뭐 법적으로 걸릴 수나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저런 식으로 경제 위기 때 금융권에서 터지게 됐을 때,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 터져가지고 뭐 돌려받았다고 치더라도 받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 놓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까지 잘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 돈을 어디에 넣어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생긴 거품 장세가 붕괴될 수 있으니까 안전자산으로 옮겨라.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연장되고 자산 거품이 더 쌓였으니까 더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이게 금융권까지 번졌으니까 정말 안전하게 돈을 지켜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지금 왜 하느냐? 또 터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런 부실들을 계속 쥐고 있는데도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은 믿고, 금고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냥 고금리 예금에 혹해가지고 넣었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미리 다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